오늘 진행할 건 이제 개체군의 진화의 원인, 진화의 원인을 찾는 자 유전자 풀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거야. 오늘도 약간의 산수가 필요해. 근데 우리 지난번에 막 문제 풀었던 염색체 핵형 분석이랄지 유전자 변화 그 정도의 출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편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산수를 너무 시겁하는 친구들은 그죠? 뭐 화학 산수 피해가지고 물리 산수 피해가지고 여기 오셨다. 근데 이제 정말 기초적인 덧셈 뺄셈 정도만 필요한 정도야. 근데 난 덧셈도 귀찮다. 그러시면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연필 놔야죠. 우리 밥 먹는 숟가락 먹는 것처럼 연필 놔야죠. 난 학생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산수 정도만 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행을 잘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256쪽이에요. 생명체 진화의 생물의 진화에 대한 개념 페이지 256쪽. 생물의 진화. 한번 여기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생물의 진화 부분. 자, 그러면 생물 진화의 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물 진화의 원리. 일단 처음은 뭘 설명하냐? 네, 어떻게 해서 생물이 진화해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을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여쭤주겠지만 고1 때 열심히 성실하게 사신 분은 어느 정도 배웠어. 어떻게 해서 이 지구상에 많은 생물종이 존재하게 되는가? 진화를 다양한 종이 존재하게 될 진화를 이론으로 설명하는 진화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었죠. 그죠? 누구누구? 라마르크가 얘기했던 획득 형질이 마치 유전되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지? 용불용설. 그죠? 원래 기린의 목은 짧았었는데 그지? 위쪽에 있는 먹이끈까지 먹으려고 겁나 노력을 했어. 테니스 선수가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려고 막 노력을 했어. 근데 오른손잡이야. 그래서 오른손 그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발달해서 두꺼워. 그랬더니 그 테니스 선수가 아기를 낳았더니 남자애든 여자애든 오른쪽 근육이 훨씬 더 발달한 상태로 태어난다. 라는 식의 어떤 이론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야.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 획득 형질이 유전되어서 획득 형질의 유전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이 유전이 되나요? 내가 쌍꺼풀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내가 결혼한 그지? 그래서 그 결혼한 사람도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아빠의 유전 정보를 물려받아서 형질이 발현될 수 있겠지. 근데 엄마 아빠가 쌍꺼풀이 다 없었는데 쌍꺼풀이 만약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획득 형질의 유전은 일어나지 않는데 마치 유전되는 것처럼 설명했기 때문에 넌 아닌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지구상에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다윈이 그죠? 귀납적인 연구 방법으로 그죠? 이론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갈라파고스 근도에 여러 땅 거북이나 또는 여러 핀치새들이나 얘네들을 관찰을 많이 해봤더니 아마도 겁나 많은 자손을 낳았더라. 근데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엄마 아빠 똑같은 상태에서 형질의 차이를 가지고는 베비가 태어나더라. 그걸 개체변이라고 표현합니다. 개체변이. 변이 한번 잡고 갈까요? 변이가 뭐라 그래? 변이. 개체군내, 개체간. 그러니까 개체군내라고 하는 건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죠. 그러니까 나랑 개랑 비교하는 건 이건 변이라고 볼 수가 없지. 나랑 멍멍이랑 비교하는 거, 나랑 고양이랑 비교하는 건 이건 변이라고 볼 수 없어. 그러니까 같은 사람 사이에서, 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눈동자 색깔, 그지? 또는 뭐 눈썹의 모양, 이마선의 모양이 각각의 형질에 대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 개체군의 개체간 형질의 차이를 우린 그걸 변이라고 하는 거고. 변이의 원인에 여러 개가 있었어. 그지? 근데 다윈은 관찰을 해봤더니 많은 관찰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을 만들어냈잖아. 많이 관찰했더니 이제 보니까 원인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똑같은데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그지? 키가 큰 놈, 키가 작은 놈, 목 길이가 다른 놈들이 다 다양하게 태어나더라고. 실제 팩트적으로. 그래서 개체 변이가 태어났고 그들 안에서 뭘 해? 제한된 먹이를 가지고서 먹이 경쟁을 하더라고. 그지? 먹이 경쟁, 다른 말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생존 경쟁 안에서 살아남아야, 그지? 그 환경 조건에서 유익하게 잘 살아남아야 살아남은 이들이 생존을 할 거고 생존해서 그 다음에 형들들이 강자가 살아남고 걔네들이 이제 그 강자들이 그 다음으로 또 유전 정보, 그 다음으로 또 유전 정보, 그 다음으로 또 유전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 그게 자연적으로 그 유전자가 선택되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런 형질을 갖도록 종이 분화된 형태까지 진화된 거다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한 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되겠죠. 물론 그때 당시에 한계가 있었어요. 왜? 아직 유전학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내가 봤는데 형질의 차이가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해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 이걸 설명해줘봐. 네, 유전은 그지 연구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죠? 맨델의 유전학이 정립되기도 전이고 그래서 우열관계가 뭐 유전자 사이, 대륙유전자 사이 우열관계가 있는 둥 어떤 유전자는 우열관계가 없다는 둥 그런 게 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봤는데 설명 못하는 거죠. 이론은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인 어떤 유전학적 설명에 미비가 있었지만 그지? 아직 유전학이 세팅되기 전이지만 관찰한 형태를 얘기를 해서 인정받기도 했더라. 그쵸? 그게 다윈의 자연선택설이고 그게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어떤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보니까 지금도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생물의 진화 원리에서 이제 자연선택설에 대한 이 얘기들 설명을 해줘 있고 이미 고1 때 배운 것처럼 이렇게 개체 간 형질의 차이를 설명하는 변이의 원인 여러 개 있죠. 변이의 원인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이제 한 형질, 한 개체를 결정하는 그 형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변이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은 돌연변이. 그죠? 돌연변이. 원래는 염기배열설이 그렇지 않았었어. 그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 그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에 원래는 자 베타사슬 헤모글로빈의 베타사슬 부분에서 이제 뭐 특정 염기 배열이 GH였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임의로 쓴 거야. 내가 그 아미노산의 코돈 자체를 염기서열을 다 그냥 픽스로 외우고 있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이 GH라고 하는 DNA상의 염기서열이 있으면 얘가 특정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을 지정해. 이 글루탐산은 확실해. 예.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친수성 아미노산을 지정해. 그죠?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이유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겠죠. 뭐 돌연변이 유발에 오래 노출됐다거나 여러분이 이제 탄물질을 많이 먹었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A나 이 가운데 해당하는 염기와 그 입체적인 구조가 되게 비슷해. 탄물질, 방향성 물질이거든. 우리 염기도 탄소랑 질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 복합체잖아. 근데 그 탄물질 방향성의 물질도 이런 고리 모양의 탄화수소 복합체거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많이 쌓여있거나 또는 뭐 자외선이나 방사능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이런 비슷한 입체 구조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버려서 이 특정 염기가 하나가 바뀌어버린 거야. 뭐 GTG로. 오케이? 그러면 GTG는 이제 코딩하고 있는 코돈이 다를 거고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 친수성 아미노산이 아닌 소수성,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그건 발린이라는 이름의 아미노산이야. 이 아래 거는 팩트야. 위에 있는 코돈은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위에 있는 이제 염기배열 서열 이 디테일까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가운데 하나가 바뀐 건 팩트야. 그래서 염기 하나만 바뀌었는데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 종류가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이거든. 얘가 소수성 아미노산. 오케이?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루탐산이 발린이라는 특정 아미노산을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된 단백질이 동글동글한 형태여서 산소가 많은 곳에 가서 산소를 막 운반해와야 되거든. 근데 산소를 피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야. 그들끼리 막 접혀서. 그래서 이제 적혈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산소를 운반해올 수가 없어. 이런 형태가 돼버린 걸 그걸 우린 돌연변이라고 하죠. 염기서열의 변화. 그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염기서열을 변화시키는 여러 원인은 뭐 탄물질과 같은 돌연변이 유발원을 많이 먹었다거나 여러 자외선에 노출됐다거나 그치? 또는 방사능에 노출이 됐다거나 그러게 되면 이런 원인들이 생길 수 있겠죠. 돌연변이 유발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자, 그래서 돌연변이도 변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개체 간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변이의 원인은 또 무엇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가능한 거. 엄마 아빠가 그지? 생세포를 만들 때 내 눈에 보이는 거랑 다르죠. 둥근한도 밑에서 주름진원도 태어날 수 있잖아. 개체 간 형질의 차이가 나타난 거지. 근데 걔는 돌연변이가 아니야. 원래부터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유성생식에 의한 유성생식 시 생세포의 조합에 의해서 변할 수 있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유성생식 시 생세포 조합에 의한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적어주고 있어봐.
전달상이 있어서 희한하게 같은 집에 있고 같은 학원에 있는데 만날 리가 별로 없어. 둘이 수업 들어가는 타이밍이 서로 달라서 이게 굉장히 의사소통이 장애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업이 끝나면 다들 힘드니까 거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쉬느라 바빠. 뭐 나는 남는 설거지, 밀려있는 빨래 이렇게 돌리나 바쁘고 이제 각자 쉬느라 바빠서 소통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전달상이 빨리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하느라고. 금세 또 쉬는 시간에 안전원장님은 또 명절에 그죠? 어머님 아버님들 돈 챙겨드려야 되니까 각자 부모님들 이제 현금 챙기러 이제 은행 갔다 오셨느라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진도를 설명해봤어요. 복습이죠, 거의 고일때 배웠던 거, 그죠?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연 선택설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더라,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땅거북이 진화랑 핀치의 진화랑 그죠? 뭐 중학교 때 아니 그 고1 때 많이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257쪽에 보면 핀치의 불의의 진화라고 해서 그죠? 자연 선택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핀치가 살고 있었던 환경에서 막 가물었어. 그러면 가물다 보면 핀치가 먹잇감으로 먹는 형태의 먹이가 그치? 특히 식물의 어떤 씨였다. 식물의 씨였다. 근데 식물이 가물기 때문에 식물도 자기 그 가문 환경에, 물이 부족한 환경에 자손을 이제 버티게끔, 전달시키게끔 해야 되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큰 씨를 만들게 돼. 물이 부족한, 물이 다 말라가. 그러다 보니 그걸 먹잇감으로 먹어야지만 이 핀치도 이제 생존할 수 있겠잖아. 그래서 얘가 막 연마를 시켜서 두껍게 한 건 아니겠지. 원래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가 조금 더 단단한 걸 결정하는 유전자, 조금 더 뭐 부드러운 걸 결정하는 유전자, 이 각각들이 유전자가 있었겠지만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겠고, 그래서 그네들이 단단한 먹잇감을 먹었었기 때문에 생존을 했고, 그래서 또 자손을 태어나게 했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새가 훨씬 더 많아진 거지. 마치 스위치를 탁탁탁 켜서 그지 하루아침에 단단해져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생존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 핀치새가 많아져서 그 다음으로 또 자손 낳고 또 자손 나서 이렇게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핀치 부리의 진화를 그렇게 설명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근데 거기 보면 진화의 연구 방법에서 257쪽에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나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 살짝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진화를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진화를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크게 거기 책에서는 자, 비교해 첫 번째 화석의 연구, 두 번째 생물 지리적 연구 여기를 지우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화석 연구. 화석은 그 생물체의 어떤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걔가 이제 변성암도 아니고 화성암도 아니고 태정암에 흔적이 남아서 그게 빠르게 매몰돼가지고 그 흔적이 쿵 남아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생명체가 그렇게 진화해 가는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할 수 있냐면 지구과학에서는 암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암석 속에 자,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그게 빠졌어. 예전의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있었어. 절대 연령이랑 상대 연령을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 연령을 실제적으로 계산해내는 거 값이거든. 암석 속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자, 암석 속에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통해 적어줘봐. 일단 다 쓰면 반감기를 통해 암석 속 방사성 동위 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을 통해 암석의 절대 연령을 계산할 수 있어. 절대 연령 계산 가능. 상대 연령은 우리 표준화석 배웠죠, 고1 때. 그지? 그래서 고생대 때 대표적인 생물의 표준화석, 신생대, 중생대의 대표적인 생물의 표준화석들 있잖아. 그래서 그 암석의 특정 표준화석들이 어떤 생성구조로 이렇게 쌓여 있다면, 그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역선이 되지 않은 지층에서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 있어.
얘는 뭐 암모나이트가 있어. 얘는 뭐 메모드가 있어. 메모드에 뼈.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돼서 얘는 고생될 때 지층이다, 중생될 때 지층이다, 얘는 신생될 때 지층이다, 이런 시간의 순서대로 메모됐구나라고 전후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건 상대 연령이야. 상대 연령.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화석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층이 이제 생물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보려면 어떤 특정 고래가 아니면 고래나 아니면 바다 거북이나 아니면 얘네들이 화석으로 남아있을 때 근데 그게 바다 거북으로 추정되는 상태인데 원래 처음에 있던 암석 속에 있는 이 절대 연령을 계산해봐. 그럼 절대 연령을 계산했더니 뭐 몇 억 년쯤이야. 절대 연령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암석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거든.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를 통해. 그래서 여기에 있던 고래는 원래 거의 원래는 앞에 앞발하고 뒷발 같은 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올수록 그 똑같이 고래로 추정되는 종에 걔네들이 이제 앞다리 구조가 아니라 앞다리가 퇴화되고 거의 그냥 지느러미 같은 형태로만 남아있더라라는 거지. 최근에 있던 절대연령 속에 남아있는 지층 속 화석을 통해.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고래 이미 확실한데 절대연령을 비교했을 때 아주 오래전이고, 그죠? 얘는 지금 최근이면, 그죠? 최근에 들어올수록 얘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뼈 구조가 지느러미를 갖도록 변신이 된 거네. 변신이 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진화해서 적응해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물의 아주 오래전의 모습에서부터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근데 그걸 계산하려면 암석의 절대 연령을 알아야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걸 통해 암석 속 절대 연령을 통해 나이를 알고 그 생물이 어떤 시간 순서 흐름대로 이렇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고 분석하는 거. 그거 화석 연구라고 해. 됐죠? 오케이? 그래서 화석 연구들. 근데 이제 화석이 남아있어야 그게 확정이 가능하니까 모든 생물종을 다 이런 식으로 진화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근데 그 지구학처럼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겠죠. 연구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굳이 과거의 흔적이 지금 되게 연구되는 게 중요할까 싶지만 이제 기본 어떤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나는지 가 계속 의문이고 우리는 어떻게 진화될 수 있는지가 항상 의구심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 되는 부분입니다. 화석 연구는 이렇게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수월하겠죠. 근데 꼭 절대연령이라는 개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절대연령이 있고 상대연령이 있어. 근데 절대연령은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를 통해 계산해낼 수 있는 거고 상대연령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표준 화석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표준 화석들을 통해 그냥 전후좌우 순서만 가늠할 수 있는 거야. 전후 순서, 시간 순서만 가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시간 순서 안에 어떤 식으로 얘가 이렇게 흘러서 이런 구조로 이제 진화해 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 그게 화석 연구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생물지리학적 연구라고 합니다. 생물지리학적 연구. 지리적으로 특수하게 그 특정 지역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생물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왜 그 생물들은 그 환경에서 자리를 잡게 된 건지 지리적인 어떤 흐름으로 해석해내는 거야. 예를 들자면 호주요. 시드니 있죠. 호주 가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여권은 있지만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제 호주는, 그죠? 호주에만 살고 있는 유명한 그 생물이 있죠. 코알라, 캥거루, 그죠? 물론 걔네들이 이제 어떤 멀리 있는, 동물원하고 이제 메이팅이 돼가지고 이사를 왔다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가는 거겠지만 원래부터는 호주에 주로 살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그런 주머니 속에서 그 새끼가 자라나는 특정 그런 동물들이 우리는 유대류라고 해요. 그 유대류라고 하는 얘네들이 왜 그 환경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 건지, 그 대륙에만 왜 생존하게 된 건지에 대한 연구. 그런 측면으로 진화를 이해하는 것, 지리적인 어떤 특성으로 이해하는 게 생물지리적 연구야. 오케이?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생물의 분포가 지역마다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어느 생물이 지리학적으로 격리된 다음에 오랜 세월을 독자적 진화 과정을 거쳐서 흘러갔다라고 보는 거. 그게 생물지리적 연구가 됩니다.
그죠? 대표적인 유대류, 캥거루와 같은 그런 유대류의 분포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살고 있는 핀치의 분포들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지리적인 어떤 특성으로 이해하는 거. 자, 그럼 세 번째는 비교 해부학적 연구인데요. 거기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무슨 기관들이 있어. 비교 해부학적 연구. 말 그대로 해부적인 구조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해부적인 구조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왔구나, 어떤 식의 방향으로 진화가 됐구나 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크게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상동기관하고 상사기관하고 흔적기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넓은 공간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상동은 뭐냐면, 상동, 해부를 해봤어. 해부를 해봤더니, 자, 동이 같을 동이잖아. 그지? 동이 같을 동이야.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모습이 달라. 사람의 팔, 그지? 새의 날개,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개나 고양이의 앞다리, 그지? 현재는 하고 있는 역할이 달라. 앞다리를 갖고 있는 얘네들은 이제 우리는 서서 생활하지만 걔는 이제 바닥면에서 이제 막 발을 구른다거나 해서 발로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새도 날개로 비행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 새도. 근데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다른데 얘네들의 뼈다귀를 보니까, 말 그대로 해보니까 뼈다귀를 보니까 늘 세 개의 어떤 관절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공통성을 갖고 있더라고. 그런데 새는 이렇게 뭐 날개로, 이런 모습의 날개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지? 내가 그 그림을 못 그려요. 이게 다리라고 해야 되나? 다리로, 그죠? 앞다리, 그죠? 사람은 팔로, 손가락이야.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 자, 5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목이 있고, 이런 관절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고. 사람은 앞팔로. 그죠? 현재 팔, 앞다리, 그 다음에 날개. 서로 다른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부해봤더니 관절이 2개로 각각 꺾여 있고, 그죠? 3개의 뼈대교 구조를 가지면서 진행하는 형태의 어떤 골격은 유사하더라고, 동일하더라고. 그래서 해부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통의 골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알맞게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라고 보는 것, 그걸 상동기관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이 현재가 같은 게 아니야. 오케이? 같을 동이 현재가 같은 게 아니라 과거는 같은 공통의 조상에서부터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사람은 팔로, 개는 다리로, 앞다리로, 그지? 그럼 새는 날개로 이렇게 진행을 해온 거 아닌가 보는 거. 그게 상동기관이에요. 됐죠? 상동. 그럼 반대로 상사는 뭘까요? 상사병이야? 상사는 이거야. 지금 현재는 역할이 똑같아. 현재는 날개로. 현재는 날개로 똑같은데 골격을 봐봤더니, 해부학적인 골격을 봐봤더니 새는 뼈다귀를 갖고 있거든요. 뼈다귀를 가지고 있어서 척삭을 갖고 있어서 날개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세개 골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날개 모습. 근데 이제 누구는 새가 이렇게 있으면 새의 날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웬만한 그림은 잘 그리는데 여기는 진짜 그림이 잘 못 그리는데 날개가 가운데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비나 얘네들 날개를 보면 나비 날개들도 비행을 하는 역할을 하긴 하잖아. 근데 여기 하는 뼈다귀가 없잖아. 뼈대가 없고 그냥 외골격이 탄탄해진 구조로 비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해주는 역할은 똑같대. 얘네들의 실제 해부학적 구조를 봐봤더니 다른 다른 기관들이 지금 현재는 날개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 이게 상사야. 그치? 현재는 똑같은데 까봤더니, 해부를 해봤더니 다른 역할들에서부터 날개라는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이건 상사기관이야. 넌 상사, 넌 상동. 됐죠? 해부를 해봤더니 그래. 됐죠? 이 명칭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흔적기관 있어. 흔적기관. 혹시 친구들 중에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 개인기로 몸에 얼굴이 어디를 움직여서 귀를 움직이게 하는 개인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 막 귀가 움직이더라고요. 나는 안 되거든요. 근데 되는 애들 있어요. 되는 애들 있으면 타분들 신고해주세요. 스토리에. 제가 흔적기관 얘기하면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원래는 귀 뒤에 귀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걸 우리 동이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 동익은 사람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포유류, 이제 포유류들의 개나 고양이는 활발하게 그 동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시면 이제 불러보잖아. 메리야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렇게 행복 부르잖아. 그럼 걔가 쫑긋쫑긋 움직이죠. 개 키울 때 제일 귀여웠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개 키울 때 제일 귀여웠던 게 뭡니까? 귀여운 게 없어요? 개 키울 때 개 키워요? 안 키워봐서 몰라요? 아 그래요. 개 키울 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제 뭐 발바닥에 꼬순내, 그러니까 개만의 고유한 그 꼬순내가 있거든요. 네, 되게 이제 뭐 사람 애기 냄새랑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약간 꼬순내가 나요. 이제 약간 땀 냄새와 비슷하지만 그 땀이 나쁜 냄새는 아니야. 근데 이제 동시에 개를 키우게 되면 이제 확정적이죠. 알러지성 비염, 개털 알러지성 비염은 오는 건 확정적인 상태인 거죠. 선생님도 거의 20대에서 또 30대 한 10년 넘게 개를 3마리를 키웠거든요. 한 번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패키니즈 한 마리를 데리고 왔었고 그 한 마리를 이제 임신을 시켜가지고 새끼를 낳고 분양을 시켰는데 한 마리는 또 키웠고 자식 한 마리는 그러다가 그 자식이 또 이제 임신을 시켜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 자식이 많이 낳고 동시에 두 여자들이 동시에 임신을 해버려서 그래서 이제 한 8마리, 9마리 정도를 한 번에 키웠더니 9마리 강아지를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혼자서 다 목회하니까 이제 도와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또 굉장히 그 열정이 넘칠 때 이렇게 했고 젊을 때 하세요. 힘들어요. 30대, 40대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무지개 다리를 순차적으로 이제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은 정을 못 주겠더라고. 그냥 이제 랜선으로만 걔들 보면서 이제 정을 주는 편이긴 한데 이제는 못 키우겠어, 진짜로. 근데 아무튼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제일 귀여운 게 이제 부르면 이제 귀를 이렇게 펑펑 하고 이제 산책할까 하면 이제 애들이 막 날뛰는 거죠. 저 산책할까 할 때 그럼 귀가 막 움직이면서. 근데 사람도 귀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주변에 친구가 뭔가를 움직여서 이제 개인기로 귀를 움직였다라면 속으로 이제 야근하지 마시고 저 친구는 아직 진화되지 못했구나 라고 걔와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개인기로 그거 갖고 있으면 그래도 대학 갔을 때 뭔가 이목은 끌 수 있잖아요. 가끔 이제 어떻게든 나를 알려야 되는데 나는 뭐가 있을까? 얼굴이 잘생기나 키가 크나 뭐 둘 중에 하나 하거나 아니면 유머가 넘치거나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근데 이제 이 개인기 하나 탑재하고 있으면 선배들이 귀 움직인 놈 막 하면서 막 자꾸 부를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네, 사회생활 하는데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생물학적으로는 걔는 흔적만 남아있는 흔적기관이더라. 그죠? 흔적만 남아있는.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동익은 또 뭐도 있냐? 맹장. 맹장을 다른 말로 충수돌기라고 해요. 충수돌기. 그러니까 맹장이 그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진 입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쌓여져서 만들어서 가는 그 처음 초입에 소장 끝에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는 그 초입 부분에 충수돌기라고 있어요. 충수돌기를 다른 말로 맹장으로 우린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나름의 이제 뭐 큰 덩어리들이 만약 쌓여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걔를 이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생기죠. 안 그러면 뭐 복강으로도 염증이 이제 넘어지니까. 근데 걔가 굳이 우리 몸에서 딱히 해줘야 될 기능은 없지만 걔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거기가 이제 염증이 유발되면 걔가 복통이 나오고 이제 복강으로도 염증이 퍼지게 되면 이제 클 수 있으니까 급성 맹장이 왔을 때 아무튼 개복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미리 개복해가지고 떼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복불복이야. 갑자기 중요한 시기 때쯤 맹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MBTI 중에 N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고민을 해봤을 거야. 내가 굉장히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갑자기 맹장염이 와서 내가 거기를 못 가면 어떡하지? 미리 떼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나는 N이 아니라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일단 닥치면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근데 인생이 그렇게 꼬일 수도 있잖아. 생각보다 내가 원치 않을 때. 근데 뭐 그렇지만 내가 미리 원해서 개복을 해서 걔가 안 필요하고 꺼낼 수는 없는 부분, 제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뭐 복불복입니다. 뭐 안 걸리길 바라봐야죠. 뭐 결혼식 앞두고 결혼식 당일날 이렇게 맹장염이 안 터지길 바라봐야죠. 저 결혼식도 했는데 맹장염이 같이 오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날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혼식 날 죽는 줄 알았어요. 한 2년 전? 3년 전? 아니구나. 4년 전이구나. 22년도 겨울이니까. 너네 수험지구에서 오래 살았지? 오래 살았잖아. 지금 겨울보다 며칠 전 크리스마스 앞두고 굉장히 눈이 많이 왔던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기억에 한 3, 4년 전. 이건 강주에 올 수 없을 만큼의 눈이 많이 왔어.
거의 한 이틀 동안을 거의 내리부었어. 거의 한 3시간에 한 번씩 눈을 치웠거든. 눈을 치워서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학원도 못 간 정도로 학원이 잠시 휴교가 됐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을 때가 12월 23일, 24일 그 사이에 제가 12월 24일 날 결혼했거든요. 저분하고 결혼했어요. 12월 24일 날. 근데 그날 진짜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결혼식을 못 갈 만큼이었는데 진짜 다행인 건 그때 그 웨딩 플래너하신 분이 결혼하실 두 분만 늦지 않으시면 된다고. 우리는 전날 어딘가에 가서 다 세팅을 하고 있으니 두 분만 깜꾸로 안 내면 우리는 그거 진행한다라는 말이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 근데 이제 하객들은 많이 못 왔어요. 우리 언니도 막 익산에서 오는데 막 눈길을 막 뚫고 헤치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찐 혈육들만 거기 오고 내 친구 부산이나 대전에 사는 친구들은 야 미안하다 못 갔다 막 이제 축의금만 쏘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뭔가 생존을 걸고 와야 될 만큼의 눈이 왔다고요. 거의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내 결혼식 오라고 막 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태인데 그럴 때 맹세까지 같이 터졌으면 난리가 나는 건데 다행히 인생이 꼬이지는 않더라고. 도와주셔서 딱 그날 결혼식 하는 24일 날 오전에 쫙 햇빛이 져서 다행히 딱 내가 예약한 그 제주도 비행기 날짜 그 시간만 결항 안 되고 딱 비행기가 떴어. 너무 막을 수 있었어. 오전 거 비행기는 다 결항이 됐었거든. 뭐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거. 항상 날개를 흔적 기간을 좀 설명을 해드려봤어요. 쌉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1번, 2번, 3번 했고요. 그다음 4번, 5번 남아있는데 4번은 진화 발생학적 연구예요. 그러니까 발생학적 연구니까 진화 발생학적 연구. 진화 발생학적 연구. 발생이 뭐예요? 한 개의 수정란이 계속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계속 세포 분열을 체세포 분열을 나날을 거듭하면서 이제 어떤 성숙한 완전한 개체가 되어가는 전체 과정이 발생이잖아요. 근데 포유류든 조류든 어류든 양성류든 파충류든 같은 척추동물 내에서 이렇게 발생을 해가는 과정을 연구를 해봤더니 거의 공통적으로 어류에서 양서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까지 공통된 어떤 구조를 보이더라고. 거의 이제 약간 아가미 틈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꼬리뼈와 같은, 그지? 유선형의 약간 근육성 꼬리 구조가 보이고, 어류에서부터 양서류든 포유류든 파충류든 다 척추의 기본인 척삭이 이 발생의 중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형태가 보이더라고. 척삭과 아가미 틈, 근육성 꼬리, 그리고 척삭이 보이더라고. 그렇게. 그걸 통해 얘네가 거의 오류도 그렇고 양서류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포유류, 파충류까지 다 공통된 어떤 이런 구조를 관찰되는 걸 통해 공통 조상에서부터 현재는 다른 환경이 있지만 공통 조상이 각 환경에서 진화되어서 세팅한 것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미 틈, 거기 책에 나온 것처럼 척삭, 동물의 발생 단계에서 성체에서는 보이지 않는 해법적 유사성이 나타나더라고. 이를 통해 이 생물들이 공통 조상에서부터 진화해서 왔음을 알 수 있겠다고. 척추동물의 각 발생 초기에는 아가미 틈, 근육성 꼬리, 척삭 등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서 공통 조상에서부터 유래되어 온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진화 발생적 연구입니다. 발생적. 여기 멘트들을 기억하세요. 진화 발생적. 그다음에 비교 해부학적. 그죠? 지리적. 유대류. 그죠? 유대류가 캥거루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자, 그리고 화성 연구. 어렵지 않으니까. 그다음 마지막 5번. 5번은 얘는 분자 진화적 연구. 분자 진화적 연구. 분자 진화적. 그러면 분자 진화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분자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보는 거야. 우리 RH식 혈액형 판정할 때 그 레서스 몽키, 붉은 털 원숭이랑 RH 플러스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화적으로 거리관계가 가깝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잖아. 원래는 그런 진화적 거리관계, 진화적 유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했던 방법이잖아. 그런 것처럼 특정 아미노산, 사이토크롬 C 같은 특정 아미노산이나 또는 특정 유전자의 어떤 염기배열 서열을 이제 서로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지. 오케이? 비교 분석. 그래서 특정 아미노산이나 특정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이걸 우리는 어떤 분자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야. 분자 수준에서. 오케이.
듣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해봐서 그제 중요한 부분이 지나고 재밌었던 부분이 지나고 본론을 가니까 또 피곤해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연구해봤더니 일치도가 높은지 일치도가 높지 않은지를 통해서 일치도가 높으면 같은 생물종에서부터 유래된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토크롬 C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 생물 우리 진화선택인데 진로 선택 부분에 생명 과목이 2개 있잖아요. 세포와 물질대사 그리고 생식과 유전 2개 있거든요. 그 중에 세포와 물질대사를 선택하시게 되면 세포과 광합성 과정의 메커니즘을 배워요. 생명 2에 있었던 그 메커니즘에서 주로 사이토크롬 C 같은 경우는 세포 호흡을 할 때 꼭 필요한 전자전달계 효소야. 근데 그 세포 호흡을 할 때 꼭 필요한 전자전달계 효소의 그 유전자 구조가 일치도가 높다는 건 동일한 세포 형태를 유지를 했다는 거니까. 그지? 우리가 걔네와 동일한 형태의 이제 어떤 진화의 과정을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자 258쪽 풀고시자. 258쪽을 지금 풀어줘. 다 설명했어. 그래서 여기까지 풀고 우리가 그 다음 쉬었다가 개체군의 진화 원리까지 들어갈 건데 일단 거기 한번 봐봅시다. 자, 핵심 체크 보니까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합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 우리 많이 봐왔죠. 과잉 생산과 변이. 생물이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손을 태어나게 했더니 그 과잉 생산된 개체 사이에 유전되는 변이가 있었죠. 그러다가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그죠? 나 진짜 네, 제 번호가 그죠? 저는 만인의 번호가 된 것 같아요. 거의 이제 6월 지방선거랑 상관이 없는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자, 그래서 생존 경쟁, 개체들 사이에 먹이나 서식 등의 활성된 자원을 차지하게 경쟁이 일어나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자연 선택,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 선택이 일어났더니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축적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 진화됐어요. 자, 다음 1번에 변이에 대한 설명에서 OX 물어봤어요. 연준아, 빨간불 켜져 있니? 저기 봐볼래? 전화 오면서 끊겼을까봐. 위에 빨간불 들어오면 맞거든? 켜져 있어? 오케이. 자, 그럼 1번. 변이에 대한 설명에서 OX. 첫 번째, 같은 종 고양이에서 개체마다 탈색이 다른 건 변이의 예, 맞죠? 그 다음에 유전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맞죠?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죠. 영향을 미치겠죠. X예요. 2번. 변이가 있는 집단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태를 가진 개체가 살아나거나 더 많은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이 오랜 세월 동안 일어나면 생물의 진화가 일어난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순서, 진화의 순서, 자연 선택설의 순서, 라가 먼저. 다, 나, 가. 그죠? 이렇게만 나왔으면 좋겠어. 너무 수월해. 자, 4번. 자연 선택에 의한 땅거북의 진화 과정입니다. 제가 세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키가 큰 성인생이 자라는 환경에서는 목이 긴 땅거북이 생존에 유리했고 목이 긴 땅거북이 목이 짧은 땅거북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이 반복되니 목이 긴 종이 번성하게 되더라. 그죠? 그 다음 5번.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생물의 사이토크롬 C와의 아미노산 서열을 비교하는 건데 X축이 뭔가 정보를 이미 알려주고 있어. 어떤 정보야? 사람의 사이토크롬 C와 차이가 나는 아미노산수, 즉 차이가 나는 아미노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랑 진화적으로 거리관계가 멀다 이거죠. 차이가 없을수록 진화적으로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유연관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진화적 거리관계라고 해. 진화적 거리관계가 거의 없는 애가 영계인 침팬지. 거리관계가 너무 먼 거, 차이나는 수가 많을수록 혐오가 우리랑 제일 거리가 멀겠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학습합시다. 굿. 이쪽 소단어는 조금 그림 분석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산수를 좀 필요로 합니다. 저는 산수하면 자신 있죠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여러분의 기량을 뽐내주시면 됩니다. 자, 개체군 진화 원리는 우리가 이제 생물에서는 뭘로 생각하냐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 변화로 판단합니다. 그걸 개체군이 진화했다라고 바라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개체군의 진화 원리는 여러분 제 첫 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페이지 몇 쪽이야? 259쪽이지? 25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체군의 진화의 원리. 그 개체군이 진화해가는 방향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 개체군이 진화했다라고 하는 건 그 개체군 내에 대립 유전자가 있었을 거야. 그 대립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가 생기면 그
그러면 얘가 빈도가 증가했든 빈도가 감소했든 그런 아무튼 시간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진화했다, 달라졌다 라고 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선생님 그러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 변화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고1 거 자연선택서를 보면서 자연선택서를 보일 때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뭐 유전자, 한 개체군의 유전자 풀의 변화를 진화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유전자 풀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던 적도 있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풀은 풀량의 풀이야. 그 풀이야. 딱 풀 아니고 그지? 그 풀이야. 풀. 전체 어떤 공간에 그 공간 안에 존재하는 즉 이제 개체군 한 지역에 살고 있는 특정 생물종의 개체수들의 총합이 개체군이잖아. 그럼 각각의 개체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 특정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 특정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의 어떤 개수 그걸 우리는 유전자 풀이라고 해.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 풀이 정해져 있어. 한 개체군에 속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 전체. 한 개체군에 속한 한 개체군에 속한 누구의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총합. 있는 대립 유전자의 전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자. 대립 유전자의 전체. 오케이. 그 유전자 풀이라고 하고 그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 그걸 진화했다라고 보기로 약속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집단이 지금 개체군이 있는데 여기에 둥근 형질을 가지고 있는 완두, 주름진 형질을 가지고 있는 완두 각각의 형질을 결정하고 있는 각 개체들이 있겠죠. 여기서 다 그리기 귀찮으니까 제가 5개체가 있다고 할게요. 5명, 그지? 5명. 그러면 한 명은 엄마하고 아빠로부터 각각 그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2개씩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대립 유전자가. 그래서 둥글게 해주는 유전자, 주름질끔 해준 유전자를 잡종으로 갖고 있든 순종으로 갖고 있든 뭐 이런 식으로 5개체가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이 개체군의 어떤 유전자 풀이야. 오케이, 유전자 풀이야. 근데 그 유전자 풀이 원인이 여러 개인데 그 원인들이 여러 개일 건데 그 유전자 풀들이 만약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겼어. 대립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진화했다 보기로 약속했다라고 해요. 됐죠? 오케이. 근데 그 원인에는 여러 개가 있고 그 원인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의 그림 분석으로 너는 돌연변이야. 너는 자연 선택이야. 너는 유전자 부동이야. 너는 창시자 효과야. 너는 유전자 흐름이야. 라고 판단해내게 하는 그걸 배우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 풀의 변화를 우리는 진화라고 한다라는 거. 유전자 풀의 변화. 그리고 얘를 다른 말로 대립 유전자의 빈도의 변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개체는 똑같아요. 5개체. 근데 뭐 이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뭐 5개체가 아니라 4개체만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전체 유전자 풀은 그지? 그 개체가 다 그대로 살아남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지? 그랬었을 때 우리가 일단 얘네들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한번 살펴보자. 어떻게 계산하냐? 자, 그러면 대문자 R이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가 있고 소문자 R이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겠지. 그지? 여러분 책에는 대문자 A나 소문자 A로 많이 표현했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처음에 집단에서 요렇게 존재하는 얘네들의 인원수. 그죠? 요렇게 존재하는 인원수, 요렇게 존재하는 인원수가 각각 따로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5개체는 자, 2개씩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대문자 R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어떻게 계산하냐? 전체 개체의 대립 유전자 총합이야. 아예 분모값이 전체 개체의 대립 유전자 총합. 그러면 5개체가 있으니까 한 개체는 늘 2개씩 있으니까 얼마야? 아래 분모는? 지금 현재 이 A 집단, 현재 이 A 현재 집단에서
대문자 R의 대리문자 빈도를 계산할 때 그지 10개겠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조건 2개의 대리문자를 갖고 있고 총 대리문자 전체의 총 합분의 이제 10분의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R이라고 하는 대문자 R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대리문자 빈도니까 전체의 합분의 R만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수야. 대문자 R만 가지고 있는 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맞죠? 7개. 그럼 얘가 0.7이야. 그지? 그러면 전체 대문자 R이나 소문자 R 2개밖에 없잖아.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형질을 결정해주는 대리문자니까 2개밖에 없으니 소문자 R의 대리문자 빈도는 당연히 전체 10분의 3이겠죠. 카운팅 해봐도 10분의 3개 있겠지만 그죠? 전체 더해서 1이 되게끔 만들어진 값이 빈도의 형태니까 하나 구하면 하나를 자연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됐죠? 자, 그래서 처음에 A의 형태의 계체분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됐대. 그지? 뭐 포식자가 와서 아니면 뭐 자연 선택이 됐다거나 여러 환경들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이 A 계체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계체분의 빈도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면 F터 상태에서 F터 그지? 그러면 여기는 4개의 개체만 존재하니까 전체 대문자 R의 대립유전자 빈도는 8분의 그죠? 아래가 8이겠죠? 그죠? 전체 총 대립유전자의 빈도수가 아래 분모값으로 가야 되잖아. 전체 총 대립유전자의 빈도수가 분모값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8분의 대문자 R 몇 개 갖고 있어? 1이죠. 그죠? 아이 계산하기 딱 어려워졌네. 그죠? 얼마야? 0.25인가? 125인가? 0.125인가? 0.125. 그러면 0.125면 소음자의 빈도는 8분의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8분의 7. 더해서 1이 되게끔 만들면 되죠. 0.875 이렇게. 그죠?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문자 R과 소문자 R의 A의 처음의 상태에서 비해서 뭔가 변동이 생겼어. 대문자 R의 빈도수가 확실히. 소문자 R의 빈도의 변화도 0.3이었는데 0.87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런 식으로 점점 대문자 R은 감소되고 소문자 R의 빈도수는 늘어난 형태들로 변동이 생기면 일단 얘는 진화했다라고 본다. 오케이? 오케이. 유전자 풀의 변화, 개체군의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 개체군이 진화하고 있구나, 진화해가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진화를 시키는 유전자 풀의 변화를 시키는 원인에 크게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고 큰 틀 하나를 2개를 나눠서 창시자 효과와 유전적 부동을 창시자 효과, 병목 현상이랑 유전적 흐름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넘겨서 우리 이거 계산하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볼게요. 262쪽 한번 풀어주시고 262쪽은 마지막에 보자. 다 설명한 다음에 263쪽 개체분의 진화 원래 계산 문제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복습해보자. 지금 해요. 자, 263쪽 먼저 풀어봐.
우리 학원 일요일부터 쉬는 거 알죠? 네. 빨간 날 나흘 동안 있는 동안 계획이 다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의 혈육을 따라서 다녀야 되지만 잘 갔다 와야 수금이 잘 되죠. 세뱃돈 잘 많이 받으시고 그죠? 새해 건강하시라고 네 다녀야죠. 뭐 학년이 달라지는 시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 안녕이나 하면서 사회성도 기르고 오시고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막 설레요, 솔직히. 못 쉬다가 이제 쉬게 되니까 거의 하루는 자지 않을까. 남자쌤은 원래 집돌이라서 잠을 자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진짜로 남자쌤도 거의 그냥 유니폼처럼 입는 옷만 계속 입잖아요. 그리고 세탁을 할 시간이 없어. 둘 다 같이 출근하니까. 나도 쉬는 날이 많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옷을 좀 여러 벌 사야 되겠다 하고 있어요. 아마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는 쇼핑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 자, 일단 볼게요. 대표 자료 분석 문제, 계산 문제를 다 하신 것 같아요. 계산해보면 일단 P라고 하는 포시자가 나타난 다음에 가에서 나라고 하는 형태로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이 일어났대. 360마리, 480마리, 160마리야. 여기는 개체수야, 개체수. 그리고 나도 개체수죠. 나의 상황에서. 보니까 좀 많이 잡아먹힌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총 개체수의 합산 몇 마리 있어요? 가집단에서 1000마리 있죠. 다 더했더니 1000마리야. 오케이. 그 다음 아래 나 집단은 자 많이 잡아먹혔는데 얼마 남았어? 500마리. 그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대립유전자, 예를 들어서 대문자 A의 대립유전자 빈도는 전체의 A든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전체 대립유전자의 총 합분에 그죠? 전체 대립유전자의 총 합이니까 총 합분에 A만의 대립유전자 그죠? 곱하기 맥도 아니야. 개수, 대립유전자 개수. 그러면 1000분의 360 곱하기 2 해서 여기서 480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죠? 개체 수가 1000마리니까 전체가 1000으로 줬는데 그지? 한 명 한 명의 개체 하나는 두 개의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잖아. 그게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아니면 대문자 A를 두 개 갖고 있든. 따라서 개체 수가 나와 있는 경우에 아래는 전체 2000이 돼야 됩니다. 총 개체수의 합분에. 그죠? 그리고 360마리지만 얘가 대문자 A, 대문자 A를 둘 다 갖고 있는 상태니까. 그지? 대문자 A의 대립유전자 총합은 360마리가. 그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상태니까 각각 앞뒤로 세줘야 되니까 360 곱하기 2가 맞고요. 그리고 대문자 A, 소문자 A 잡종에서는 여기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문자 A도 하나 갖고 있는 거니까 대문자 A는 480을 더해줘야죠. 그럼 위에 분자급이 얼마가 됩니까? 1200 나옵니까? 1200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6? 아니 5분의 6이 안 돼요. 10분의 6이네. 10분의 6이네. 10분의 6이니까 얼마? 0.6이네. 그지? 얘가 0.6이면 자연스럽게 소문자 A의 대립유전자 빈도는 얼마가 되는 거라고? 0.4가 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왜? 다 더해서 1이니까 대문자 A랑 소문자 A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나에서는 얼마가 나왔어? 나에서 대문자 A의 총합은 그지? 전체가 500마리지만 1000분의 그죠? 1000분의 그죠? 500 곱하기 2 하죠. 전체가 500마리니까. 그럼 대문자 A가 245 곱하기 2 더하기 저게 210마리. 그러면 위가 얼마입니까? 1000분의 700입니까? 0.7이네요. 그러면 얘가 0.7로 시간이 흘러서 대립유전자의 개수, 빈도가 늘었죠. 대문자 A에. 지나했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리고 소문자 A는 1000분의 그러면 얼마야? 300은 아니겠지? 0.3이겠지. 두 개 더해서 1이니까요. 오케이? 너무 쉬운 산수 아니야?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삽질로 이거 모르고 그지? 아래 무조건 1000분, 야 나 1000분의로 계산했는데 이거 맞아야지 왜 틀리냐? 막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 1000이 아니야. 대립유전자의 총합이니까 한 개체는 대립유전자를 두 개를 갖고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돼. 개체수로 따지면. 자, 그래서 1번 했고요. 2번 했어요. 자, 그러면 가나의 대립유전자를 바탕으로 P의 개체군의 진화 여부를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라고 하면 P는 진화하고 있죠. 왜? 포시자 Q가 태어나서 포시자 Q가 나타나기 전에
자, 대립유전자 A는 0.6이었는데 Q가 나타난 후 0.7로 증가했어요. 대립유전자 소문자 A 빈도는 Q가 나게 0.4인데 0.3으로 감소했어요. 즉 P 개체군에서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화하였으므로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P 이 집단에서 Q가 나타난 이후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변했기 때문에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걸 꼭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1번. 가에서 개체 사이에 몸색의 변이가 있었다. 가에서 개체 사이 몸색의 변이를 갖고 있었죠. 회색도 있었고 흰색도 있었으니까요. 옵니다. Q로 인해 P의 개체군에 새로운 대립 없었다가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유전자의 대문자의 소문자인 개체의 비율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그렇다. 자, 몸색이 흰색인 개체의 비율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 그렇다. 자, 그 다음 P의 유전자 풀은 가와 나. 아니 그럼 진화가 안 한 거잖아. X죠. 유전자 풀 달라져 있어요. 0.7이었는데 0.6으로 0.6이었는데 0.7이 됐고 0.4였는데 0.3이 됐으니까 X. 포식자가 Q라고 하는 포식자가 흰색 개체보다 회색 개체를 더 선호할 경우 개체군 내에 대립유전자 대문자 A 빈도는 증가할 것이다. 확정 지을 수 없죠. X. 그죠? 그래서 X예요. X. 자, 그래서 260쪽으로 와볼게요. 260쪽. 이렇게 대립유전자의 어떤 대문자이든 성문자이든 대립유전자의 빈도 변화를 우리는 유전자 풀의 변화, 진화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럼 그런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는 여러 원인이 있어. 그 여러 원인, 크게 큰 틀에서 4개가 있고 디테일하게 따지면 5종류가 있거든요. 걔네들을 구분지어서 그림을 통해서 아, 얘는 이런 원인 때문에 유전자 풀이 달라지고 있구나. 저런 원인 때문에 유전자 풀을 변화시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을 여러분이 그 개념을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 크게 그림을 한번 5개를 그려주면서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전자 풀이 변화해. 자, 그러면 원인이 유전자 풀을 변화시키는 여러 원인 중에 첫 번째, 일단 가장 크게는 이해 불가능하지만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존재하지 않진 않아요. 뭐가 있어요? 돌연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에 많이 노출됐다거나, 근데 이제 돌연변이도 자, 내 개체의 체세포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는 내 체세포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들 같은 경우 내 세대에 뭔가 형질의 변화를 나타낼 거 하고 그 다음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부모 세대에서부터 끝나고 자손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세대에 끝나고 내가 내 자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체세포가 자손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소나 난소에 들어있는 내 거의 체세포가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하는 과정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아닌 염기서폐혈의 서열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 달라진 정보를 가진 생세포가 만들어졌고 그 생세포가 수정에 참여했어. 그러게 돼서 그 다음 자손 세대에 없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끔 되게 되면 그러면 유전자 풀이 달라진 거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동안의 돌연변이 개념을 좀 디테일하게 구분지어 생각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유전자 풀의 변화, 원인, 유전자 풀의 변화의 원인 어디에서의? 내 개체의 체세포에서의 돌연변이가 중요하잖아. 생식세포에서의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 돌연변이가 자손에게 전달되어서 그래. 근데 그 생세포의 돌연변이가 생겨서 그 자손에게 갑자기 없던 게 생겼던 거에 대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보기도 해. 이렇게 가서 자 어떤 식이냐 이런 삼각형의 모양, 사각형의 모양을 그리고 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여러분 책 그림에 대문자 A들 판밖에 없었어요. 얘가 부모 세대, 얘가 자손 세대, 자식 세대. 네.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없던 뭐가 생긴 거야? 소문자애가 생긴 거야. 오케이, 소문자애가 생겼어. 그리고 소문자애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자손세대에 이 소문자 A를 갖고 있는 형태로 그 다음으로 계속 유전이 되어가는 거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야. 이 과정을 흘러가면서 얘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 오케이? 이게 돌연변이야. 오케이? 저 사각형 그림 형태를 잘 기억해놔. 돌연변이 유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특정 대문자 A가 소문자 A로 바뀌었다라는 형태로 표현하기도 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지? 네, 8개였던 얘가 얘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됐다. 이렇게. 돌연변이 유발 원인에 의해 이렇게. 그죠? 없던 대립유전자가 갑툭튀로 생겨서 그 다음 자손에게도 존재하게 된 거.
이 돌연변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건 돌연변이고요. 두 번째 생세포의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중에 하나로 얘가 돌연변이었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야? 자연 선택이요. 그 자연 선택은 그림의 모습이 얘와 흡사한데 좀 달라. 왜? 처음에 부모 세대에 대문자 A도 있었고 소문자 A도 있었어. 근데 대문자 A도 있었고 소문자 A도 있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환경의 변화에 압박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 환경 변화의 압박에 생존에 유리한 형태의 대리운전자만 많이 살아남게 된 거거든. 근데 가운데 사각형이 있는 형태는 똑같아. 그래서 자 변이가 있는 개체군의 자연 선택이 일어나 생존에 유리한 형태를 나타내는 대리운전자 빈도가 증가해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자, 대문자 A도 있었고 소문자 A도 있었던 환경이었어. 근데 이 뭔가 선택압을 받은 거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생존에 유리한 형태는 자, 소문자 A였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형태를 가진 소문자 A만 선택압을 받아서 이 소문자 A가 자손 세대에 훨씬 더 많아지게 된 형태. 그래서 4개보다 소문자 A가 조금 더 많아졌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건 자연 선택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자, 저런 형질의 차이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체군 부모 세대에서 이제 선택압을 받은 거죠. 환경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리운전자의 빈도가 더 늘어나져서, 그죠? 대문자 A랑 소문자 A를 같이 갖고 있었던 개체군이 소문자 A만 갖는 형태의 개체군의 빈도를 갖도록 변한 것. 그게 자연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들, 가운데 사각형 그림 그려진 것 좀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 같아요. 요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배워놔서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근데 그 자연 선택하면서 뭐 여러분 그 260쪽에 거기 뒤에 문제 푸는 거 숙제로 내줄 건데 좀 잡고 가면 거기 딱정벌레 개체군의 자연 선택 나와 있는 거. 요거는 그 맨체스터 지방의 우리 그 공오바마 현상이랑 비슷해. 그죠? 이제 지유류가 있었고, 그죠? 지유류가 원래 공오바마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 어떤 개체수의 나방의 수가 더 많았어. 이 지유류가 생존해서 있기 때문에 하였었고, 그 하얀 지유류가 끼어져 있는 그 큰 나무에 흰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방이 있고, 검은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나방이 있어. 그러면 검은색은 마치 점박이처럼 포시되는데 잘 튈 거 아니야.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흰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많았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 지류가 다 뒤졌어. 죽었어. 시커매. 그죠? 왜냐면 공업이 너무 공기가 대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지류가 다 생존하지 못하고 죽어버렸거든. 그러면 눈에 더 잘 튀는 게 흰나방이 훨씬 더 잘 튈 거 아니야. 갑자기 포시자의 눈에. 그래서 흰나방의 개체수보다 검은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져서 검은 나방 색깔을 검게 해주는 대립연자 빈도가 더 늘어나져 있겠지. 처음에는 검정과 흰색이 같이 있었지만 검은색이 더 많아진 거. 이것도 자연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알 수 있겠는데 무감주 나무랑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무환자 나무벌레 무감주 나무의 종자 위치와 풍선동굴의 종자 위치에 대해서 무환자 나무벌레의 자연 선택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풍선동굴에 있는 종자를 먹잇감으로 먹고 사는 그 무환자 나무 벌레가 있거든요. 근데 자 무환자 나무가 보면 풍선동굴의 종자를 먹고 사는 개체군에서 모감주 나무의 종자를 먹고 사는 개체군에서보다 더 길다고. 왜? 자연 선택이라는 개체군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결정한 대립유전자 빈도가 높아져요. 풍선동굴의 종자 위치는 조금 더 보다 깊다 보니까 걔가 그 종자까지 닿게끔 하는 더듬이 부분의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진 형태로 대립유전자 빈도가 길이가 긴 걸 결정해주는 대립유전자 빈도가 더 많아진 형태로 자연 선택됐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연 선택의 다른 예까지 한 번 더 잡아드렸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유전적 부동입니다. 얘는 자연 선택과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다른 개념이냐면 유전적 부동은 정말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그죠?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개체군의 빈도가 완전, 개체수의 빈도가, 대립유전자 빈도가 완전 달라지는 걸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유전적 부동에 두 가지가 있어. 접목 현상과 창시작용과. 창시작용과. 자, 세 번째 유전적 부동. 여기 안에
병목현상, 병목효과, 그리고 창시작가. 병목이 뭐예요? 여러분 명절에 혹시 올해도 그렇더라고. 고속도로 톨비 안 내는 거 알죠? 그래서 그 나라적인 거의 대이동이잖아, 그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강주에 이제 어르신들 근거지가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다 출가를 해버려서, 그지? 결혼해버려서 어머님 양가 어머님만 챙기면 끝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엄마 아빠 계시고 있을 때 양가 어머님도 챙기지만 조금 더 많이 챙긴다면 고모에 이모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꽤 많이 가잖아. 그러면 이제 명절 때 많이 이제 차 타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톨게이트를 앞두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죠.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는 창구는 몇 군데 안 돼. 돈을 받는 창구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차들이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정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그지? 하이패스가 있기 전에는 엄청나게 더 하이패스가 있어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해진 창구에 가서 돈을 내고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뭐 지금은 하이패스가 있어서 잘 빠진 데는 쭉쭉 잘 빠지겠지만 너무 많이 차량이 몰리게 되면 밀려, 대기되어서. 그래서 일부만 떨어져 나간다고. 그런 것처럼 우연한 사건, 예를 들어서 가뭄, 어떤 뭐 자연재해 질병, 그지? 아니면 홍수, 산불,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자연재해를 말해 거의 대부분, 또는 인간의 개입도 있을 수 있어. 간섭. 그래서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개체군의 수가 너무 현격히 감소해서 개체군의 어떤 빈도, 대리운전자 빈도가 완전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 중에 그걸 병목현상이라고 하는데, 걔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원래 AA 이렇게 골고루 있었대. 오케이? 근데 이렇게 있었다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달라지는데, 이 우연한 사건이 마치 나비처럼 표현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쫄려져 가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으로. 그치? 근데 얘가 랜덤으로 제거가 된 형태야. 누구만 특정해서 제거되는 형태가 아니고 랜덤으로 개체수들이 제거가 되어서 현재 새로운 개체군에 이 살아남아 있는 자손의 개체군에 얘밖에 없게 된 경우. 이건 우리는 유전적 부동이라고 해. 누가 제거가 됐을지는 몰라. 근데 이렇게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지금 얘네들이 제거가 된 형태, 기존 개체군에서 얘가 쫄려지면서 된 형태인데, 이게 자연 선택은 X를 그리지만 얘를 그리지 않네. 자연 선택은 뭔가 제거된 형태를 그리지만 얘는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얘만 살아남게끔 된 거. 오케이? 그래서 자연 선택과 모습이 다르다는 거. 오케이? 그 환경 조건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들만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얘가 많아진 것이 자연선택이라면 원인이 모르겠어. 근데 그게 되게 우연한 사건이야. 그래서 랜덤으로 제거되어서 얘네만 생존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개체군의 수가 감소가 되고 대리운전자 빈도가 달라지는 형태들로 흘러가는 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간의 남행으로 북방 코끼리 바다 표범의 개체군 수가 급격히 감소했을 경우, 얘도 마찬가지 유전적 부동, 유전적 부동 병목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시자 효과는 뭐냐? 창시자 효과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이동을 해가거나 그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새들, 나비들 같은 경우에 아예 본인의 그 특정 개체가 없었던 환경의 섬으로 그냥 날아갔어. 개체군이 이주를 했어. 아예 그 개체군 안에 나비라고 하는 개체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섬으로 날아가서 아예 최초로 그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도록 만들어낸 거야. 말 그대로 창시자 효과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개체군의 일부가 우연히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 나와서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그걸 정착한 것처럼 표현하는 그 형태로 AA가 있었어. 그리고 물론 AA들도 있었어. 근데 얘네가 아예 일부가 다른 환경으로 떨어져 나와서 정착해가는 형태로 다른 지역으로 분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창시자일 거야. 그러면 원래 그 지역의 섬에서는 얘 대문자 A라고 하는 얘네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생기게 돼서 개체군의 밀도가 처음보다 나중에 달라지게 된 거잖아. 그치? 없었다가 이쪽은 개체군이 생긴 거고, 그죠? 이쪽은 원래 있었던 개체군의 밀도의 수에서 얘가 날아가서 없어진 거니까 개체군의 밀도가 달라진 거지, 대립유전자 밀도가.
그래서 이걸 우린 창시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해가는 거, 나비 이주 또는 이제 식물의 꽃가루를 통해서 식물이 멀리를 통해 이제 바람이든 뭐에 의해서든 이쪽 섬에 있다가 다른 쪽 섬으로 그 꽃가루 꽃씨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없던 유전자 정보들이 거기 가서 새로 생기게 된 거이기 때문에 꽃가루들이 이동되는 거, 바람에 날려서든 곤충에 날려서든 그것도 창시자 효과로 볼 수 있어요. 식물의 꽃가루가 날려서 먼 거리 이동. 그래서 거기서 잡종의 형태로 뭔가 새로운 생물을 만들면, 식물을 자리 잡게 하면 우린 그걸 창시자 효과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서 내가 지금 현재 돌연변이구나, 자연선택이구나, 그제 병목 현상이 나타난 거구나,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된 창시자 효과구나. 창시자 효과와 병목 현상은 정말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어떤 개체 수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우린 유전적 부동, 설명을 하기 애매하다라고 하는 의미야. 그래서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전자 흐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전자 흐름은 자, 원래 서로 먼 곳에 얘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림상 대립유전자의 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립유전자 이동. 공간이 너무 좁은데? 여기다가 쓰지 말고 여기다 씁시다. 그림을 잘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되니까. 네 번째, 유전자 흐름. 자, 산맥을 끼고 서쪽과 동쪽에 서로 다른 같은 생물종에 해당하는 사슴인데 그 사슴이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가 서로 달랐던 거야. 아래 그림 봐봐. 자, 서쪽 사슴의 개체군과 동쪽 사슴의 개체군이 사슴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그 얘네들끼리만 생식을 하고 주로 그쪽의 개체군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서쪽에 있던 사슴들이 동쪽 지역에 먹잇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건너가 볼까 해서 건너가서 거기에 정착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동쪽 지방 입장에서는 서쪽들이 가지고 있던 대립유전자가 없었다가 급격히 생겨서 온 거죠. 유전자가 유입이 된 거죠. 오케이? 유입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개체군 사이에 개체의 이주가 일어날 때 대립유전자가 개체군 안으로 유입되거나 바깥으로 유출되는 현상이야. 그러면 대립유전자가 유입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 인원수의 변동이 생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뭘 보냐? 자, 그림상 보면 유전자의 흐름이 일어나면 개체군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세대가 있고 이렇게 돼서 특정 소문자 A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유전자가 유입되어 들어와서 서쪽에서 여기는 A들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들이 이 집단 안에 들어온 거죠. 그쵸?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되면 그러면 유전자 흐름입니다. 같은 종이었지만 형질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분리된 지역에 있었던 사슴들이 이주를 해와서 원래 동쪽 지방에는 얘네들의 유전자밖에 없었는데 서쪽 지방에 있었던 사슴이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이 들어와서 동쪽 지방의 자손 세대에 이렇게 유전 정보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형질이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걸 진화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주입니다. 이주. 자, 이주에 의해서 이주해왔어요라고 하는 형태별로 표현하는 거니까 유전자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특정 대립유전자를 가진 개체가 직접 이주해서 유전자 흐름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라. 우리 문제 풀어보자. 262쪽. 한번 262쪽에 해당하는 거 같이 한번 답 한번 달아보자. 시간이 애매하니까. 첫 번째. 유전자 풀이죠. 한 개체군에 속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유전자 전체. 유전자 풀. 개체군에서 특정 대립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율. 대립유전자 빈도. 자, 그리고 DNA 염기서열의 변화 생긴 건 돌연변이. 그리고 유전적 부동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개체군에서 특정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자연재해와 인간의 남에게 관한 건 병목 효과. 그리고 개체군에서 일부 유전자가 우연히 새로운 지역으로 떨어져 나와서 정착했대. 그건 창시자 효과. 개체군 사이에 개체가 이주가 일어날 때 대립유전자가 개체군 안으로 유입되거나 유출돼서 나타나는 건 유전자 흐름.
그죠? 크게 네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아. 유전적 부동 안에 두 가지 있어. 병목 현상과 창시자 효과. 너무 빨라요? 어딜 놓쳤어요? 괜찮아요? 자, 진화와 유전자 풀에 대한 OX. 생물의 진화는 한 개체로 변할까? 생물의 진화는 개체군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 변화니까 X죠. 자, 같은 개체군에 속한 개체들은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 같은 개체군에 속한 개체들은 유전자 풀을 공유하는 거 맞죠? 대문자 A, 소문자 A 각각들을 갖고 있는 거니까 전혀 다른 형질에 대한 게 아니고 같은 종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진화가 일어나도 개체군의 유전자 뭔 소리 하고 있어?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나지 X죠. 유전자 풀은 개체군의 유전적 특성을 결정한다. 맞죠? 자, 표는 어떤 개체군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양과 개체 수입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빈도를 물어봤어요. 총 더하니까 얼마야? 150 개체수거든? 그러면 분모는 300이겠네. 그쵸? 그럼 대문자 A의 개체수는 96 곱하기 2 더하기 48 얼마 나와? 얼마? 300분의 240 하면 얼마냐? 약 0.8이네. 그지? 0.8. 얘가 0.8이니까 소문자 A는 0.2. 그지? 자연스럽게 0.2 되는 거야. 자, 3번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체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 변이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X예요. 자연 선택이 일어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지는 대립 유전자 빈도가 들어간다. 맞죠? 자, 유전적 부동은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자, 설명이 덜 됐지만 개체군 크기가 크면 개체수도 많고 거기서 일부가 사라지는 거니까 효과가 크지 않아. 근데 개체군의 수가 작으면 뭔가 이주를 해왔다거나 갑자기 우연한 계기를 사건으로 뭐가 사라지게 됐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개체군의 크기가 작을 때 효과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유전적 부동 현상이.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면 개체군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증가하더라.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면 개체군 사이 유전적 차이가 그러면 개체군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서쪽과 동쪽이었는데 국어적으로 판단할 때 동쪽에 해당하는 그 부모 세대로만 따졌을 때 차이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주를 해와서 서쪽에 있었던 이 소문자 A 값이 여기 생긴 거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쪽과 동쪽이 같이 유사해진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유사해지는 거지 차이가 더 증가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유전적 흐름이 나타나면 개체군 사이 유전적 차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이 그림은 뭐였어요? 자연선택. 생존에 유리한 형질. 어쩌시고 저쩌시고 나왔으니까 얘는 자연선택 숙제. 자, 263쪽 같이 했고요. 263쪽을 같이 못했죠, 지금. 그쵸? 264부터 6시 타임반은 264부터 우리 화요일 못 봐요. 명절 세고 오시고 매일매일 설날 보내고 오시고 264부터 269쪽까지는 풀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분류, 개통수 개념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거고 이제 식물 분류랑 동물 분류 남았어. 사명 6개 체계를 배워야 되거든. 퇴근하자.